구독해 주실 거죠? 아, 몰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열선비적인, 십선비 같은 그런, 약간 여러분들한테 그런 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런 걸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2016년에 이제 1월에 여러분들이 새해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왜 원효대사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지, 사실 제가, 이 불교 이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불교 이론은 좀 정말 요즘 같은 현대사회, 요즘처럼 분쟁이 많은 이런 현대사회에 뭔가 이런 조화, 우리가 요즘 되게 많이 싸움이 많잖아요. 사실 오늘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너무 요즘 또 핫 이슈고 너무 분쟁이 많으니까 좀 나중에 제가 토크쇼처럼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다룰 생각이고요. 역사 스캔들이 이제 2월부터 개편이 될 거예요. 제가 운영자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작년 1년 동안 뭐랄까 주로 저랑 이렇게 실내 방송으로 공부하고 좀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좀 공부 위주의 그런 역사 스캔들이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역사적인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던가, 아니면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나 혹은 뭐 야외에서 역사에 관련된 그런 토크쇼 느낌으로 그런 게스트를 모셔서 하는 진행, 게스트 방송, 그리고 실제 그 문화재에 가가지고 그 실제 문화재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 야외 방송,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실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2번, 나머지는 야외에서 진행되거나 그 게스트를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 거예요.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역사 스캔들을 조금 더 활기차게 활동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원효대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역사저널 내용은 바로 원효대사 파괴를 결심하다라는 KBS 역사저널 그날 영상을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원효대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원효대사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딱 원효대사 하면 생각나는 게 딱 뭐예요? 원효대사 하면은 원효대사 하면 원효대사 하면 해골물. 그쵸, 모두 다 해골물. 그런데 제가 오늘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안 마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역사저널 그날에서도 그걸 다뤘거든요.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깨달음을 어떻게 얻은 거지? 조작된 것인가?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은 것인가? 사기꾼이네, 막 얘기하시는데. 자, 동심을 파괴할 수도 있는, 예,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 해골물, 내 동심.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해골물이 아니라 원효대사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일단 원효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원효대사에 대한, 이거 왜 자꾸, 왜 내려갔지? 잠깐만요. 마우스 이쪽에 놓고. 자, 원효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뭐 기본적으로 원효대사는 어느 나라의 승려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원효대사는 땡중 주제에 여자랑 자서 설총을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건데, 불교도요. 불교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종파가 있고 결혼을 할 수 없는 종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목사님은 결혼을 하지만 신부님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이제 불교의 그 종파에 따라서 결혼하고 안 하는 종파가 따로 있어요. 예, 맞아요. 원효는 바로 신라, 통일신라 인물이죠. 자, 통일신라의 인물로 원효대사는 사실 우리나라 불교 이론을 정리하고 불교의 대중화에 가장 앞장섰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래 불교라는 게 사실 여러분 되게 좀 럭셔리한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들어왔죠. 근데 우리나라가 불교를 들여왔을 때 불교를 대중화로 이렇게 대중들이 처음 접한 것이 아니라 불교는 좀 어려운 종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에 불교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 왕이 즉 부처다, 이런 식으로 왕즉불 사상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왕은 즉 부처다. 우리는 부처를 믿어야 한다. 왕은 즉 부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왕을 믿고 왕을 높이는 왕권 강화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귀족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불교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귀족들의 자기의 그런 위신을 높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는 여러분들 이 생에 되게 열심히 살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주변 사람한테 잘하면은 다음 생에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이런 환생 이런 것을 뭐라고 업사상이라고 하죠. 업설. 불교는 그런 업설을 이용해서 왕은 전생에 너무 좋은 업을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난 거고 귀족들도 전생에 좋은 업을 쌓았기 때문에 귀족들을 태어났고 자신들의 그런 지위와 권위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윤회사상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이제 불교 이론을 왕권 강화 그리고 귀족들의 그런 권위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귀족들만의 높은 사람들의 종교였어요. 근데 그 높은 사람들의 종교를 대중화시킨 게 바로 원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효는 결혼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원효에 대해서 조금 더 영상을 보고 또 저도 나타나서 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원효가 해골물을 먹게 된 그 경위가 바로 의상대사와 함께 여러분 아시죠? 의상대사와 함께 화엄종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원효는 대중화적인 정토종으로 갔고 의상대사는 조금 어려운 불교 경전을 해석하고 좀 귀족들이 좋아했던 화엄종 쪽으로 갔잖아요. 의상과 원효는 좀 다른 길로 갔는데 원래는 친구예요. 화엄종을 만들었던 의상대사와 의상과 이제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도중에 원효가 무덤에서 자면서 해골물을 마시고 막 간밤에 너무 맛있게 마셨어. 너무 달달해. 탄산수 같아. 막, 완전 꿀맛. 이러고 먹었는데, 다음날 봤더니, 여기 막, 사람 무덤이어가지고 뼈가 있고, 해골에 담긴 물을 먹고, 아니! 어제는 이렇게 달달한 물이 지금은 이렇게 구역질이 나고,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때 이제 원효가 깨달은 그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마음 안에 법이 있고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해골물에 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왜 하필 원효가 유학을 당나라로만 가야 했을까? 그때 당시 신라의 분위기가 어땠길래 당나라 유학을 꼭 갔어야만 했을지 그거 한번 한번 자, 어떠세요? 지금 원효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왜 하필 당나라로 유학을 가야 되는지, 당나라에 유학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근데 사실 정말 좀 엄두가 안 나죠. 얼마큼 걸렸을까요? 걸어서 고구려를 지나서 당나라로 가는 그 코스. 아마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한 1년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가다가 뭐 호랑이 만나면은 호랑이 때문에 죽는 거고, 그리고 고구려가 한창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정말 첩자로 오인받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감옥살이 하기도 하고, 정말 험난한 여정 끝에 당나라로 갔어야 됐다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걸어 다녔으니까. 그래서 힘들게 걸어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로 가는 그 길에 거의 중간까지 갔는데, 뭔가 깨달음을 얻고 원효는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효는 아마 이제 그때 생각한 게 모든 깨달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확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의 이론 자체가 어렵고 막 경전을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 이러면서 대승불교를 뭔가 일반 백성들에게도 나의 이 깨달음을 좀 전달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토종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기서 보여졌던 바로 삼정법사 이야기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저도 이제 여기서 현장법사에 대해서 저도 여기서 조금 더 처음 알게 됐는데 삼전법사는 사실 여러분 서유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삼전법사 나오면서 삼전법사 그리고 뭐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그 잡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잡상은요, 실제로는, 뭐, 경복궁에 간다던가, 뭐, 창경궁에 간다던가 가면은 삼장법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왜 없을까? 왜 조선시대의 잡상 그 어처구니에는 삼장법사가 없고 손오공 먼저 있어요.
머리에 이거 쓴 삼장법사 없고요. 손오공 있어요. 머리에 그 장군이 쓰고 있는 모자 그거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삼장법사 왜 안 했을까? 불교를 무시해서. 맞아요. 수북인간님 불교를 무시해서.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대답 빨리 하신 분한테도 바로바로 이렇게 퀵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유도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잘 대답했어요. 불교를 무시해서. 맞아요. 불교 억제 정책. 예. 맞아요. 숭유 억불 사상으로 삼정법사가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잡상, 바로 그 어처구니는 삼정법사가 빠지고 맨 앞에 손오공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억불 정책 때문이죠. 옹이님 감사하고요. 그 어처구니에 대한 걸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성리학 때문이라고 제일 먼저 대답했는데, 위스키님, 그래요? 난 불교를 억제했던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볼까요? 아렌트님도 당연히 유교 중심인데 먼저 얘기하셨네요. 성리학. 사실 근데 먼저 드리려고 하면은 아렌트님이 맞는 것 같아요. 딸기 위스키님 다음번에 퀴즈 때 하는 걸로 드리려고 생각하면은 막 다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냥 한 번만 드릴게요. 예, 운 좋게 걸렸다고 생각할게요. 예, 서로 지금 내가 먼저 했어요. 뭐 이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들으기 시작하면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기 정리. 이따가 얘기 끝나고 퀴즈 많이 해서 다시 퀵뷰 드리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싸우는구나. 어처구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눌게요. 어처구니는 이렇게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징각 지붕으로 된 이런 처마. 주로, 좀 규모가 작은 데는 어처구니가 3개 정도밖에 없고 홀수로 올라가요. 3, 5, 7, 10, 뭐 이렇게 10개 뭐 이런 식으로 홀수로 올라가는데 3, 5, 7, 9, 9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10개 올라가는 것도 가끔 있어요. 보면은 남대문이라던가 뭐 흥인지문, 숭례문 이런 데도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그 어처구니는 잡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인데 그 잡상이 바로 그 궁궐과 그 건물을 지켜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서유기고 그 서유기의 잡상이 그걸 지켜준다. 잡귀를 물리쳐준다. 뭐 그런 식의 약간 좀 미신적으로 노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름이 어처구니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완전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를 또 짧게 말하면 어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유아인이 거기서 연기를 진짜 잘하잖아요. 유아인이 이러잖아요. 내가 맷돌을 딱 돌리려고 하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는 거야.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이가 없네. 그 맷돌의 손잡이도 어처구니 같은 거고요. 건물에 서 있는 그 잡상도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그게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잡상이 빠졌어.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맷돌설도 있어요. 맷돌을 가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네?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역사와 관련된 용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잡상에 원래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삼장법사고 그 삼장법사가 다른 이름으로 현장법사인데 그 현장법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당나라로 가는 중에 과연 해골물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예, 해골물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여러분 일단 영상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충격적이죠? 예, 해골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쇼킹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저도 대학 다닐 때 얘기 듣긴 했지만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골물을 절대 먹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 왜냐면 그 원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서와 뭐 그림 이런 거 있을 때 지금 그 그림에는 지금 보여드렸던 그림에는 해골물이 나타나지 않지만 좀 나중에 쓰여진 거에는 해골물을 마셨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라는 것이 사실 일어난 사실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인데 약간 오버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원효대사가 무덤에서 잔 거는 맞아요. 근데 목말라가지고 그냥 해골이 아니어도 뭔가 사람의 뼈 같은데 고여있는 물을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무덤에서 잤는데 뭐야 결국 이거지. 그러니까는 무덤에서 잤는데 무덤인 줄 모르고 잤을 때는 편하게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무덤이니까
사람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마음먹기에 달랐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데 뭔가 드라마틱한 파급력이 해골물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해골물로 이렇게 구전이 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골물 먹지 않았다라고 딱 단정 짓긴 그렇고요. 해골물을 안 마실 수도 있다라고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야 해골물 안 먹었대 그 구라야 막 이러면서 야 해골물 먹었다고 하는 거 무조건 아니야 뭐 그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골물 얘기하면 아닙니다 선생님 그건 구라입니다 틀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싸우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2차 도내 순교 이런 것처럼 2차 도내 순교도 그 우유빛 피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뭐 혈청이다, 뭐 혈장 뭐 이런 거다. 아니면 그 승려의 몸에서 나오는 사리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고대의 역사는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식으로 구전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미화가 된다던가 좀 신화적인, 뭐 환타지적인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사골물을 먹고 죽었다던가 우유를 먹고 죽었을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 해골물의 부분은 해골물을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절대 먹지 않았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골물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도 좀 적용이 되지 않나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어떤 거를 예를 들면 될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서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 다 먹고 나서 봤더니 유통기간이 3일 지나 있네? 나는 분명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유통기한을 본 순간 토할 것 같아. 그리고 병이 걸릴 것만 같고 곧 배가 아플 것만 같아. 그렇게 갑자기 유통기한을 보니까 배가 아파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유통기한을 안 봤다면 배가 안 아팠을지도 몰라. 왜냐면 정말 사람의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이요. 또 몸을 움직여요. 상상 임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왠지 임신한 것 같아 생각하면 진짜 입덧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불러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 그런 플라시보 효과 어려운 말 해주셨어요. 좋은 말 해주신 분에게 또 제가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 또 이제 제가 즉흥 큐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달라고 하면 또 안 줘요. 플라시보 효과 맞아요. 플라시보 효과는 이 알은 비타민인데 암 환자분에게 요거가 뭐 새로 개발한 암을 치유하는 약이다. 그래서 계속 줬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믿고 먹은 거야. 그냥 비타민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암이 나은 거야. 이 모든 게 생각에 따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진짜 여러분들 살면서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 공부할 때도 공부 완전 하기 싫어. 짜증내. 왜 하는 거야? 수학 진짜 피타고라스 죽여버려 진짜 막. 이런 거 왜 만든 거야 진짜 막. 삼각함수 죽여버려. 막 이런 식으로 다 짜증나면 하기 싫죠. 물론 수학이 완전 졸잼 완전 재밌어. 와 각도가 이렇게 되고 와 집합 완전 사랑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막 하기 싫어 이런 거보다 내가 이번에 수학으로 진짜 100점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패딩 사달라고 해야지 막 이런 뭔가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마음가짐을 잘 먹는 거에 따라서 공부가 하고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진짜 마음먹기 달라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지금도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포기했지만 제가 수학만 포기 안 했어도 정말 좋은 대학 가수 같은데. 예, 냉장고에 뱀술을 보리차인 줄 알고 물을 마시는데 그 아이 엄마가 뱀술이 하고 나서 그 여자애가 미쳤다. 비유가 너무 좀 극단적이다. 자, 아무튼 해골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해골물을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덤에서 잔 거는 맞고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그런 인식이 바뀐다는 깨달음을 얻은 건 맞다라는 거죠. 어쨌든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해골물 일화는 그냥 잘 알려진 일화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해골물을 마셨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자,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2016년에 이 원효대사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불교 이론을.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소녀상을 철거를 하느냐, 안 없애느냐, 뭐 요거 때문에 아주 되게 심하게도 싸우고 있죠.
뭐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박근혜 정권은 뭐랄까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그 보수 진영의 그냥 대표적인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서 막 여야 뭐 싸움 그리고 뭐 무슨 말만 하면은 정치적인 뭐 좌파 우파의 싸움 이런 게 특히 심해졌고 그리고 무슨 특정 사이트끼리도 되게 싸우고 근데 아무튼 이런 극단적인 게 지금 나타난 게 바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그 위안부 관련된 소녀상을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죠. 막 지키고 있고 밤새 지키고 있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린 학생들이 그걸 막 지키고 서 있고 무슨 뭐 어버이 연합인가 거기서는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위안부였더라도 나는 용서할 것이다 이러면서 철거하자고 주장하신 분도 있고 막 극단적으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분쟁이 많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 엄청나게 분쟁이 많은데, 이런 분쟁이 많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원효 대사가 만들었던 그런 일심사상, 그런 화증사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효 대사는 이 불교의 이론을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로 결국은 한 마음이다. 뭐 그런 거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효의 좀 이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원효는 첫 번째로 일심사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일심사상은 일심론. 결국 모든 건 한마음이다라는 거죠. 결국 부처님의 마음 한마음이다. 뭐 이런 거고, 또 다른 말로는 화쟁사상. 화쟁사상은 조화래요. 조화. 화쟁사상 하면 딱 조화를 떠올리시면 돼요. 한나누님 오늘은 무슨 컨셉임? 불가에 귀의하는 컨셉. 나무아미타불 컨셉 무살. 화쟁사상은요. 조화를 꿈꾸는 거. 옷이 기모노 같나요? 이거 개량 한복인데요. 누가 봐도 한복인데 기모노는 옷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입죠? 예. 이건 한복이고요. 자, 화증사상은요. 원흉회통 사상이 화증사상의 기본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툼이 없는 하나가 되는 사회. 그러니까 뭐랄까 그 화쟁론의 기본 뿌리는 갈등을 극복하는 거.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원효 대사가 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책을 쓰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갈등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대화, 양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개량 한복을 입고 있는데도 계속 뭐 기모노 드립을 하면서 친일파 드립을 하는 분은 저한테 약간 시비를 가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저분에게 퀵뷰를 오히려 퀵뷰를 주면서 이렇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유발하는 오히려 잘해줌으로써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뭐 그런 거. 한 사람이 화해를 먼저 이렇게 권한다던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서로 싸우고 복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관이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되게 미워하고 나한테 피해를 줬을 때 가장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해줘서 미안하게 하는 게 복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보. 아렌트님은 양보. 두 번째는 대화와 타협.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원효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헛된 농진들이 구름처럼 일어나 혹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 하며 나는 이러한데 너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마침내는 서로 논쟁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조화론으로 연결해서 모든 사고의 이런 양극단은 오로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딱히 옳다고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독단적인 절대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쟁사상의 이제 원효 대사의 그런 그 해결점은 너무 독단주의, 무조건 이거다, 무조건 이거라는 건 없는 것이다. 조화를 꿈꾸면서 남의 그런 의견도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고 서로 양보하고 결국 일심사상 하나의 그런 부처님의 그런 뭐 사상 자비 뭐 그런 식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불교 이론 철학 이런 건 원래 어려워요. 우르다니 기모노 아니라고요. 예, 어그로 좀 교육 방송인데 좀 어그로 좀 끌지 마.
아무튼 그래서 불교 이론은 사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요. 공학님이 공대생인데 부전공을 불교를 들었대요. 그러면은 제가 좀 말하다가 부족한 이런 불교 이론이나 막 그런 용어도 좀 저한테 소스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말한 원흉회통은요. 제가 불교 이론에 대해서 막 필기를 막 해놨어요. 저도 불교 이론에 대해서 막 자세히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불교 이론을 좀 좋아해요. 저는. 리방할 수가 없으니까. 원흉이라는 게 하나로 연결된다. 막힘이 없다. 원흉은 막힘이 없다. 회통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원흉회통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얽히고 막 지지고 볶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은 통한다는 게 이론입니다. 이게 불교의 이론이죠.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연기설. 불교의 연기설 들어보셨나요? 연기설. 연기설. 밑에 많이 써놨죠. 제 불교 이론에 대해서 제가 막 열심히 막 필기를 해놨어요. 예. 불교의 연기설. 불교의 연기설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채팅창에 있는 분들, 불쌍한 BJ분들, 뭐 로이에스님, 티티님, 샤빼님, 공학님, 밤송이님, 그리고 뭐 밑에 0347님 요런 분들은 다 지금 저랑 채팅창에 이렇게 만난 건 다 우리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이게 연기설이죠. 연기설. 우리의 모든 만남은 다 인연과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연기설입니다. 근데 조금 이거는 좀 되게, 난 연기설은 옛날부터 좀 되게 좀 왠지 믿음이 가.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난 거. 스쳐도 인연이다. 불교의 이론이 그거잖아요. 스쳐도 인연이다. 다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이런 거. 연기설은요, 연기설을 좀 그냥 불가의 약간 우주론 그런 건데, 연기설은 다 모두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생하면 또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또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만물은 모든 게 다 인과관계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 서로 모두 촘촘한 인연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 그게 연기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 이렇게 만난 게 불교 이론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이 생에 이렇게 만난 거 여러분들 관이님이 나한테 별풍선을 쏜 건 전생에 나한테 뭔가 업을 짓기 때문이야. 내가 관이님한테 뭔가 전생에 조금 잘해줬거나 뭐 밥을 한번 줬거나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걸 갚는 거야. 별풍선 연기설. 고래님이 나한테 스티커를 준 건 뭔가 우리가 인연이기 때문이야. 구름 속의 고래님. 구름 속의 고래님. 내가 전생에 뭐 고래를 잡아줬다던가.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우리가 다 주고받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 같아요? 이런 촘촘한 인간관계. 난 요거는 되게 좀 혹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불교의 이 인드라망이라는 이걸 되게 좋아해. 불교의 딱 대표적인 인드라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드라망이라는 이 불교의 불교 인도 용어인데 인드라망이라는 거는 이런 투명한 구슬들이 촘촘히 이렇게 얽혀 있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그물로 되어 있다. 인간관계는. 근데 이 촘촘한 이 조그만 구슬들이 상대방을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드라망이 결국 이런 상호 의존적인 우리의 그런 인연 뭐 이런 것도 이제 연기서 물방울 같이 생겼죠. 이거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하는데 인드라망이라는 단어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우리는 결국 한 몸이다. 뭐 한 생명이다. 뭐 이런 거. 우린 서로 연결된 하나의 그물이다. 뭐 이거를 그냥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상호 유기체. 우리는 하나의 한 몸이다. 이런 상호 유기체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사회주의 아니 뭐 사회문화에서는 이렇게 사회 기능론 이렇게도 얘기하고 우리는 서로 상호 간에 관계가 있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의 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몸이다. 좋은 뜻이죠. 한 몸. 우리는 어차피 한 몸이야. 이런 거. 불변님이 소우주이론으로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이다. 도노점수. 맞아요. 도노점수도 불교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불교 이론에 깊이 들어가면은 되게 철학적이고 막 어려우면서 되게 범우주적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불교 이론은 저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도 또 책도 많이 읽고 좀 공부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늙으면은 절에 한번 귀의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저는 이제 역사교육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적 답사를 많이 다녀요. 이제 1년에 두 번씩 답사를 다니는데 뭐 4박 5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 뭐 경주 쪽을 쫙 돈다던가 뭐 이렇게 부여 쪽을 쫙 돈다던가 이렇게 고적 답사를 가는데 주로 절을 많이 다녀요. 근데 절을 다니는데 향 냄새를 맡으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BJ님 불교 신자인가요? 아니요, 저 성당 다녀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은 불교도 한번 저기 절도 가보고 싶긴 해요. 향 냄새를 맡으니까 왠지 편해지고 목탁 소리에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면서 근데 문제는 절밥은 맛이 없어. 전 고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 아, 내가 전생에 스님이었기 때문에 고기에 집착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 절의 새벽에 풍경 소리 저도 이게 그런 템플스테이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약간 힐링으로 템플스테이도 해봤는데 절의 아침에 이렇게 바람과 함께 풍경 소리 풍경이 어떻게 생겼냐면 종이 있고 여기 이렇게 물고기가 달려 있는데 딸깡딸깡딸깡 이 소리가 나는데 이 풍경 소리도 참 좋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절의 불교의 이론이 참 되게 매력적이다. 불교의 이론적으로 우리가 산다면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산다면 불교의 이론이 약간 성당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랑 또 조금 약간 비슷해요. 성당에서는 내 탓이오란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탓이오란 말을 많이 하고 마리아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도 남에게 자비를 많이 베풀고 근데 불교에서도 자비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런 거를 보시한다고 하거든요. 아낌없이 베푸는 걸 보시한다고 합니다. 보시. 뭐 공양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한테 그냥 아깝지 않게 딱 베푸는 걸 보시한다고 해요. 그런 거 자비. 뭐 그런 게 약간 저는 성당이랑 불교랑 이론이 비슷해가지고 성당이랑 불교랑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그 수녀님하고 승려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세미나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보시랑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시칠개 천주교 불교 다니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헌팅 수녀님하고 수녀 여기 스님분이 이렇게 헌팅 그런 건 아니고 관이님 감사합니다. 아 카르페디님 불교시구나. 관이님이 저한테 계속 별풍을 주시면서 퀵뷰를 달라고 퀴즈로 드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자, 불교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김에 제가 이제 어쨌든 불교 이론 필기를 하려다가 그냥 요거를 이제 따왔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뭐 삼법인설이라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어려운 한문 단어들이 있는데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재행무상은요 뭐 요런 거예요. 이것도 되게 멋있는 단어다. 변할 수밖에 없는데 변하지 않기를 바래서 괴로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재행무상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재행무상은 사물은 항상 생겨나고 항상 변한다. 일체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는 것이 없다. 이게 재행무상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괴로워하는 거 요거 막 갑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저는 남녀의 연애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사람이 사귀고 막 설레이다가 막 사귀다 보면은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막 뭐야 이 오빠가 마음이 식은 것 같아.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더니 오늘은 맨날 사랑한다고 안 해주네. 나 헤어스타일 바꿨는데 바꾼 것도 몰라주네. 애정이 식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여자는 그런 애정이 변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남자들은 분명히 처음 사귈 땐 겁나 설레고 예뻤는데 피부 왜 이렇게 요즘 안 좋니? 요즘 왜 살쪘니? 요즘 왜 이렇게 얼굴만 봐도 짜증나지? 요즘 이렇게 어린애들이 눈에 들어오고 변했어. 늙었어. 남자분들은 이제 그런 거 외모 어떻게 헤어지지? 막 마음이 변하죠.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하고 괴로워하는데 불교 이론에서는 재행무상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이 재행무상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조금 더 확대한 게 이제 재법무화입니다. 재법무화는 변하지 않는 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고 변하지 않는 이런 막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음. 예, 맞아요. 재범무화는 결국 그래서 재범무와 재행무상은 둘 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결국 사물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그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건 사계절을 봐도 그렇죠. 막 봄에는 막 쌍눈이 트고 막 꽃이 피다가 여름에는 막 무상했다가 가을에는 낙엽처럼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 마치 인간의 한 인생처럼 청춘의 봄춘을 쓰는 건 여러분들이 젊은 청춘인 거는 지금 봄이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지금 어느 계절일까요? 저는 늦은 봄? 초여름? 여름이 되려면 제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막 핫해져야지 여름이 될 텐데, 그쵸? 제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막 아이를 막 수북수북 낳고, 그런 뭔가 결실의 계절. 그럼 이제 여름이겠죠. 한창 일할 나이, 여름. 그러다가 내가 이제 막 늙어가지고 막 중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늙고 막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쓸쓸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센치해지고 앙상한 가지를 보면은 약간 슬퍼지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을까. 아이를 낳는 순간 겨울이 됩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남편이 이제 나를 찾지 않고 겨울이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자 인생이 너무 슬픈데. 예. 아무튼 그런 예, 재행무상 재범무화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일체계고도 결국 다 이렇게 삼법인설은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인간관.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불교 이론을 이제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한 거예요. 불교에서 인간을요 착하게 봅니다. 청정한 본성으로 보고 있어요. 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른 말로 성선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선설, 성모선악설, 성악설 여러분 아시죠? 성선설은 인간은 본디 착하다. 성모성악설은 인간은 하얀 백지와 같다. 거기서 후천적으로 어떻게 부모한테 뭘 배우고 후천적으로 뭘 배우냐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성악설은 인간은 원래 악하다. 뭐 같아요, 여러분들은? 도덕 시간에 다 배운 거죠. 뭐 성악설, 뭐 순자, 뭐 홉스,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맹자, 뭐 로크, 뭐 이런 거. 나는 맨날 바뀌는데, 또 애들 막 악쓰고 우는 거 보면은 또 악한 거 같기도 하고, 밥 줘! 이러고 애들 막 우는 거 보면은 악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아기들 딱 자는 모습 보면은 또 착한 거 같기도 하고, 성모성악설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죠. 예. 인간의 본성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살짝 악한 것도 있어. 마음속으로는 되게 악한데,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요즘 인터넷 사회에서는 악플을 통해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본인의 닉네임을 공개하지 않는, 하긴 요즘에는 뭐, 페북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본인 이름 걸고도 욕하더라. 뭐 내 얼굴 안 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런 악플이나 SNS나 각종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막 본인의 그런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악플 같은 거 보면은 엄청 성악설 같아요. 그쵸? 손톱극자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니까요. 인간의 성격은 재행무상이라 변해요. 그런 식이면은 결국 인간은 계속 변한다. 성모성악설로 봐야 될까요? 악이란 것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성선설이다. 빼행님도 온라인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막 악플을 달고 막 누군가를 욕하고 댓글 걸고 뭐 한나님 못생겼어요. 뭐 한나님 여기 살찐 것 같아요. 막 괜히 막 욕하고 싶고 그런 거는 이유가 뭘까? 사실 댓글을 다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대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채팅창은 내가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막 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열받아 막 이렇게 막 반응이 보이니까 좀 재밌나? 관심 받고 싶어서 빙의 밤송이니 빙의 걸려서
귀신 씨였어? 빙의.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빙의야. 빙의 웃기다. 아, 예, 관심 받고 싶어서.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뭐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 사실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을 말하는 게 상대방한테는 되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야, 너 사실 되게 못생겼거든. 아, 야, 너 솔직히 너 존나 입냄새나. 막, 너 얼굴 좀 극혐이야. 아, 너 좀 씻고 다녀라. 냄새 난다. 막 이런 게 사실이지만 친구한테 말하면 상처를 줄 수 있죠. 아, 예. 기교받고 싶어서. 예. 아무튼 사람은 원래 청정한 본성인데 이 불성을 통해서, 예, 다시 인간관으로 돌아가면 원래 사람은 착한데 삼독을 제거해야 한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 삼독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막 악플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심 받고 싶어서, 열받아서, 뭐 분노. 이 삼독은 세 가지입니다. 요거 이따 퀴즈 낼게요. 삼독,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은 뭔가? 삼독을 제거해야 된다. 탐욕, 그리고 화냄, 성냄도 돼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에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삼독입니다. 요거 세 가지만 우리가 살면서 안 하려고 해도 실수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삼독. 탐욕 뭐야? 아, 저거 내가 먹고 싶어 막. 저 여자 내가 뺏을 거야. 아, 저 남자 저 남자 갖고 싶다. 배고프다. 저 돈 내가 갖고 싶다. 재물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탐욕. 막 여러 가지 욕구, 탐욕. 그리고 성냄, 화내는 거, 욱하는 거. 아이, 젠장. 아, 진짜 내가 오늘 영정당하더라도 너네를 진짜 내가 다 막 강퇴시켜버릴 거야. 뭐, 너네 막,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하도 내가 너네들 욕할 거야. 막 이런 거. 이런 성냄, 울화, 막 화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음, 무지. 어리석음은 사실 죄는 아니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를 하잖아요. 무지한 거, 어리석은 거. 응? 요게 삼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요 삼독을 제거해서 원래 그런 참된 불성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한다고 하죠. 이 삼독을 없애면서 탐욕, 여러 가지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음식도 많이 안 먹잖아요. 탐욕을 억제해야 된다고 조금씩 먹고. 대박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내지 않고. 스님이 화내는 경우는 드문데 나는 스님이 화내는 거 봤는데 옛날 우리 집에서 새 들었던 분이 스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랑 막 이단 날라차기 하면서 싸웠는데 참고 참으시다가 싸우셨나? 왜 싸웠냐면 그 스님이 우리 집에 새를 드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가 잘못했어. 우리 아빠 친구가 취해가지고 스님이 우리 아빠 집으로 가니까 도둑이라고 생각한 거야. 스님으로 위장한 도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시비를 건 거야. 너 이 자식 여기 내 친구네 집에 너 왜 들어간 거야? 저 여기 삽니다 했는데 안 믿고 너 도둑이지 이러면서 먼저 우리 아빠 친구가 때린 거야. 스님이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 마당에서 싸우는데 스님 이단 날라차기. 와, 스님 완전 잘 싸워. 깜짝 놀랐어. 우리 아버지 친구가 맞아가지고 경찰서 끌려가시고 스님이 힘이 세시더라고요. 아무튼 스님이 그때 삼독을 성냄을 표출해 버리셨네요. 스님은 이제 다음날 절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또 등 딱 맞아가면서 다시 해탈하도록 이제 뭐 이렇게 반성하셨겠죠? 그리고 어리석음 뭐 이런 거. 근데 삼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여러분 퀴즈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요속공주 얘기도 해야 되는데 불교 이론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네요. 자, 불교 연기설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인연으로 만난 거다. 우리는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인드라마 여러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성제. 인간은 되게 고통으로 되어 있다. 뭐 집제, 고제, 도제, 멸제에서 이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뭐 해탈의 경제에 이르는 거, 이런 사성제, 뭐 이런 것들 불교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도덕 시간에 배우거나 뭐 이런 건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효대사 얘기하면서 짚고 넘어갔는데, 자, 원효대사는 다시 원효대사로 돌아와서 원효대사는 대승불교를 대중화한 걸까요? 소승불교를 대중화한 걸까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용어는 여러분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소승불교는 원래 불교의 본고장은 인도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인도의 그 왕자가 갑자기 이제 가출해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됐잖아요.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떻게 해탈을 얻었냐면 엄청나게 굶고 막 뼈만 남아가지고 막
맨날 그 같은 자세로 요가 자세 같은 걸 하고 있다가 깨달음을 얻어요. 소승불교는 본인의 깨달음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되게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쪽 인도, 뭐 저기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쪽의 승려분들은 거의 다 말랐고요. 막 되게 괴로운 거 많이 해. 막 여기 뚫고 진짜 요가 자세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고행하셔. 그건 소승불교. 개인의 해탈. 개인의 깨달음. 요건 소승불교고요. 여기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남방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본인의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대중의 구제, 나의 깨달음을 대중한테 전달함으로써 마치 목사님이 이렇게 좀 설교해가지고 깨달음을 주듯이 불교도 대중을 구제해야 된다. 나만 깨달으면 안 된다. 대중을 깨달게 해야 되고 대중도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대중의 구제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부처성을 이렇게 상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이게 대승불교예요. 이 대승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고 그리고 일본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쪽 우리나라, 중국, 일본 쪽 북쪽으로 갔다 해서 북방불교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탑이 많고 불상이 많은 겁니다. 이 대승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대승불교 자체도 원래는 약간 고급 불교고 좀 약간 불교가 약간 귀족적이었는데 원효대사가 이 대승불교를 대중화시킨 거죠. 어떻게 대중화시켰을까? 이 원효대사가 불교를 대중화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요석공주와 결혼해서 타계승이 되고 대중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더 대중화에 앞장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원효대소 결혼을 한 것을 뭐 옳다 그르다 뭐 할 건 없어요. 사실 불교도요. 조계종 빼고는 다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1인자 좀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조계종이죠. 아무래도 뭐 태고종, 뭐 그리고 천태종, 관음종 뭐 이런 데는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불교도 결혼할 수가 있어요. 종마다 종파마다. 그래서 불교가 결혼을 하다니 땡중이네 이런 사고는 종파마다 다른 거니까. 자, 그럼 뮤지컬 원효, 우리 김정민 씨가 원효로 나온 뮤지컬 잠깐 제가 따왔는데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러브스토리 그거 좀 보여드리고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를 보셨어요. 예. 설총이 나오죠. 자, 원효대사는 그냥 스님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라 왕실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마가 되는 거죠. 그 요속공주와 결혼해서 공주의 남편이 돼서 높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속공주와 하룻밤을 보내고 설총을 낳은 뒤 스스로 타계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중적으로 출가를 해버립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대중으로 흡수러 가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교 이론을 전파하게 됩니다. 일단 설총에 대해서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죠. 설총하면 생각나시는 거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안 하셨어도 국사 시간에 뭐 원효는 해골물, 원효의 아들은 설총은 무슨 뭐를 만들었다? 이두문자를 정리했다는 것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맞아. 궁예도 좀 그렇죠? 관심법. 예. 이두문자 같은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는 한글도 없었고 우리나라에 문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불교래. 그 중국의 한문은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요즘 중국어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 뭐 성조도 어렵고. 근데 중국의 그런 말투도 어렵지만 한문 자체가 어려워요. 예. 한문 그걸 다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중국의 한문을 쓸 수가 없으니까 중국의 그런 한문의 음만 따가지고 쉽게 우리나라의 그 말을 한문으로 옮겨 적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가 없으니까 그 이두문자를 정리하게 되는 게 바로 설총입니다. 그 이두문자를 정리해서 설총이 엄청난 명작을 남기죠. 설총이 만든 그 작품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권희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렌트님 한자 공부 중이시구나. 똑똑하셔가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한자 어렵죠. 제가 대학교 때 사마천의 사기 그 동양사 강독 해석하다가 막 미치는 줄 알아서 막 그거 뭐야 5편 찾고 한문이 어려워요. 화왕계 맞습니다. 화왕계. 화왕계라는 엄청난 그런 명문을 거의 문학사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명문을 만들고 설총의 화왕계, 뭐 이두정리 뭐 이런 거 이따 퀴즈 내려고 지금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석공주와의 사랑 얘기를 좀 해본다면, 물부가 방금 들어보셨죠? 나는 왜 물부가가 야하게 들리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나?
난 자루 없는 도끼도 뭔가 여성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아요? 도끼인데 자루가 없어. 도끼와 자루. 그 원래 이게 남녀가 원래 음양오앱의 이게 결합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그런 게 되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 볼트 이런 것도 암나사, 수나사가 있는 것처럼 이게 좀 움푹 들어간 거는 암나사, 뭐 튀어나온 건 수나사, 너트와 볼트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암기와 수기와 위로 올라와 있는 건 수기와 밑에 있는 건 암기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도끼도 움푹 들어간 그 도끼 자루는 여자, 기둥은 누가 봐도 남자, 그렇죠? 기둥, 그렇죠? 기둥. 그래서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나 과부 여자를 누가 나한테 준다면 내가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 좀 되게 요즘 나 되게 결혼하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어필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원효 자체가 약간 이세를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요속공주를 보고 반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무열왕 태종 무열왕의 요속공주가 요석궁에 혼자 있었는데 결국 이 노래를 듣고 무열왕이 어떻게 또 딱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요속공주와 한번 이어주게 하는데 처음에는 원효가 이렇게 좀 거절했대요. 튕김. 그러다가 원효가 이제 요석궁에 옷이 젖어가지고 요석궁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요석공주와 함께 설총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요석공주와 원효의 이런 뭐 러브 스토리는 여러 가지 뭐 남아 있어요. 이런 문화재로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소요산에 가도 이 요석공주와 원효 대사의 그 동두천시 그 소요산 그게 4호선인가? 소요산역 있어요. 소요산역에 가면은 소요산에는 곳곳에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이야기가 쓰여 있다. 신라 29대 무열왕녀 요석공주가 원효대사를 사모하며 공주궁을 짓고 설총을 길렀다는 이런 주초의 흔적도 남아있고 의상대 옆에는 원효대사가 요석공주를 두고 이름을 지었다는 공주봉도 있고 뭐 둘이 다 데이트했던 곳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효대사가 몸을 씻었다 해서 뭐 원효폭포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안 보이시죠? 크게 키우면 원효폭포라고 써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여기서 뭐 몸을 씻었다 해서 원효폭포도 소요산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원효대사가 여기서 뭐 저기 설총을 낳고 키웠다 뭐 그랬다는 그 반용사 원효대사와 뭐 그 요석공주의 러브스토리가 있는 반용사라는 절도 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설총을 낳았고 그리고 설총의 또 아들, 설총의 아들,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손주는 심지어는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 원효대사 자체도 일본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받들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당나라로부터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불교를 전파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주고 뭐 여러분 뭐 백제 뭐 왕인 뭐 아지키 담징 뭐 이런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저희 신적인 존재 호루사 금당벽화를 그린 뭐 신적인 존재 이렇게 아시죠? 그런 것처럼 불교를 전달해준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일본의 그런 절이나 그런 데는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마치 정말 신당처럼 거의 신처럼 이렇게 모셔놨다. 예. 중국의 당나라는 아닌데 팡팡님 뭐 아예 불교에 처음부터 온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불교의 이론을 당나라로부터 데려왔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나라에서 바로 받았다는 일본 책 얘기도 있던데 뭐 당나라의 그 사람들이 바로 일본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겠죠. 하지만 수많은 그런 책이라던가 그런 불교의 이론이라던가 그거는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원효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더 얘기를 할 거는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제가 영상을 4개를 다 보여드렸죠? 잠깐만요. 이거 말고도 뭐 이제 그 역사저널 그날을 제가 방송 끝나고 쭉 보여드릴게요. 신으로 모신 게 아니라 존경했던 전도인데 뭐 호루자 금당벽화 그런 데 부분은요 거의 신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신전처럼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니요, 방종하지 않고 퀴즈할 겁니다. 제 한복이요. 이거는 리리 한복에서 제가 협찬받고 돌려드리는 후원받고 있는 한복이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불교의 연기설, 그리고 일심사상. 뭔가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남한테 뭔가 피해를 주잖아? 그럼 다음 생에 내가 정말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좀 이 생에 좋은 업적을 쌓는다. 뭐 그런 마음으로 산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우리가 이렇게 채팅창에서 만나고 이런 것도 다 인연이고 좀 좋게 좋게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어, 제가 방송을 9년 했어요. 횟수로 9년. 2016년이니까 9년 차 됐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채팅창의 분위기가 옛날에도 물론 뭐 욕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채팅창의 분위기가 조금 더 거칠어졌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시비를 걸고 누군가 미워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뭔가 시비를 걸고 미워하기 위해서 채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여러분들 너무 남한테 상처 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남에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돌아온다. 맞아요. 치질의 고통님. 왠지 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남에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돌아온다. 왠지 치질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아,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런 글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관이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불교 이론을 좋아해서 이 해민스님 책 되게 좋아하는데 그 BJ분들이 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럼 제가 이 책을 선물해줘요. 이거 읽으라고. 집에서 그냥 방송 쉬고 요걸 읽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해주는 책인데 좀 좋은 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결점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의 결점이 딱 보이는 건, 그리고 그의 결점이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는 건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뭐 BJ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하죠. 그건 뭔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똑같은 결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뭘까 하나의 그 트라우마기 때문에 더 그런 건 아닌가. 외모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외모를 되게 많이 깝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정말 감동적인 거 한 개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올 한 해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의미로 전생 이야기 중에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러 나온 자식과 빚진 것을 받으러 나온 자식 두 분류로 크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둘 중 어느 부류인지. 여러분들은 부모한테 은혜를 갚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나 빚진 거를 받으러 온 건지 곰곰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엄마 돈 줘. 용돈 좀 올려줘. 밥 줘. 아 왜 안 깨워줬어. 아침에 엄마 때문에 지각했잖아. 완전 망. 아 나 짜증나. 시험 망했어. 알아서 해. 제가 학창시절에 저도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뒤늦게 회도하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빚진 걸 받으러 온 것인지 나는 어떤 부류인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거 받으려고 태어났다고? 예, 아무튼 다 늦어서 효도해봤자 너무 늦거든요. 밥 달라고 해도 돈 달란 얘기는 안 하신다는 분도 있고, 예, 저도 철없이 엄마한테 막 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많이 후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의 원수지간이 부모 자식 관계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고. 예, 참 부모 자식 관계 참 그렇죠. 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부모님도 나에게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나도 부모님한테 참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은 참 가족 같은 관계예요. 그쵸? 가족 같은 관계. 가족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 그지 같고 밉고 그럴 때도 있어요. 참 가족 같은 관계인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예,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오늘은 불교 이론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불교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사실 다 유기체로 한 몸이고 인연으로 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것인데 너무 심하게 미워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 그런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올 한 해는 진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만 좀 내가 좀 조심하면 올 한 해 주변 사람한테 탐욕을 부린다던가 주변 사람들한테 화내고 성낸다던가 나의 어리석음으로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그런 그런 좀 알찬 2016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워라. 예, 관이님 18개. 관이님 퀵비 드려야 될 것 같은. 다음에 제 방송 때 오세요. 한 개도 못 받았네. 아쉽습니다. 예, 모든 분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지몬미, 예, 아쉬워요. 예, 인드라망이 느껴지는 한 사람으로서,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이쪽 손 깨물면 보고,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을 너무 미워하지 않고, 남 괴롭히면서 살지 않는 걸로. 오늘은 사실 너무 약간 선비적인, 좀 재미없는,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컨텐츠였지만, 저번 주에 내가 추나를 했잖아요. 너무 야했잖아. 우리 운영자님이 불안불안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수위 조절을 해서 좀 좋은 의도로 여러분 2016년 좀 착하게 살라고 이런 불교의 이론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몸 안에 삼독을 없애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는 오늘 너무 좀 종교적인 방송이었는데 근데 사람은 사실 근데 다 마음속으로 알아요. 그런 뭐가 좋은 일인지. 알면서도 걔는 칭찬대면서 남한테 상처를 주는데 좀 그런 거를 조금씩 줄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안녕.